자, 일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요일부터 매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민사소송법을 할 건데, 일단 목표는 첫 번째, 기출분석 먼저 도표를 통해서 뭐가 나왔는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주요 쟁점 3개 들어갈 건데요. 얘를 그냥 바로 보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민소 체계 같이 잡아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엔 가장 고민이 많으신 부분일 것 같아요. 목차 구성.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관련 내용을 받고 이제 목차를 쓸 건데 어떻게 좀 심플하게 목차를 구성해서 간결하게 끝내는가, 이런 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충 자료 같이 좀 보실게요. 자, 법무사의 경우에는 배점이 적다 보니까 2018년도는 오늘 볼 주제가 다 들어왔네요. 그쵸. 독당참 들어왔고 기판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독립당사자 참가가 지금 2020년에 한 번 더 나왔는데 과연 또 한 번 나올 것이냐, 의문제기가 있는데 올해 출제 유력하다고 보셔도 돼요. 올해는 출제 유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도로 가볼게요. 1문의 상계 기판력, 너무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 출제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고요. 그리고 2문 보시면 예비적 병합. 근데 다시 한번 최신 판례가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나왔습니다. 그게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법무사의 경우에는. 단순 예비적 병합이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 그리고 2020년에 1문이 조금 불이타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가지급물과 관련돼서 이제 민지법에서 학습을 하시니까 그 판례를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문이 채권자 취소 관련돼서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민법이면서도 민사소송법이었고, 2021년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 같이 나와줬고요. 바로 정기금 변경의 소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판결 경정 신청 최신 판례가 한번 나왔죠. 211조 관련돼서. 그리고 2022년 보시면 요것도 1문 자체는 불이타라기보다는요, 사법시험 기출이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2013년, 2012년까지 사법시험 2차를 봤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그 문제 같아요. 대리권 환송 관련돼서. 그리고 2문 자체가 엄청 불이타일 수 있는데 지금 문서와 관련된 거니까 조문 잘 찾으셔서, 그래서 제가 법전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343조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그냥 비공개 문서인지 조문 대입만 해서 쓸 수 있으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판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해도 조문을 드래그해서 대입할 수 있었으면 됐죠. 이게 과연 인용 문서냐, 인도 문서냐, 법률관계 문서냐, 오로지 나만 쓰는 문서냐를 대입해서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자. 공개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서제출명령 위반은 결국 349조 이거 물어보는 거였죠. 자유심증설 물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자, 법원행시는 100점이기 때문에 문항이 좀 많습니다. 2019년에는 오늘 들어갈 주요 쟁점의 교환적 변경, 이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2문은 당사자로 다 끝내버리셨어요. 법원행시는. 그리고 2020년 들어와서는 1문에 예비적 병합 보이시고요. 기판력. 너무 유명한 판례죠. 밑에 소유권 보존 등말청이랑 진명 등. 이걸 과연 모순으로 봤냐, 동일로 봤냐. 대법원 전합판이 동일로 봤다라는 것. 그리고 2문의 보조 참가, 소송고지, 선당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정 당사자. 자, 그리고 2021년도에는 부적법한 당사자 추가 신청, 바로 임당변이 나왔어요. 임의적 당사자 변경. 근데 개정 전 판례입니다. 신의칙으로 막은 사안이었어요. 신의칙으로 막은 사안. 이미 동의했다 그러면 후에 다툴 수 없다. 신의칙.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신의칙으로밖에 해결을 못하니까 고민스럽다. 입법자들아 법을 마련해 달라라고 해서 2002년도에 필공 추가론부터 해서 쫙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송 승계 관련돼서 전합판이 하나 있죠. 전합판이.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준비 필요성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와 소치하 효력, 요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유효라고 본 거죠. 어떤 거와 다르다? 재심에서의 소치하와 달랐다. 그리고 이문 보면 반소 나왔습니다. 반소. 자, 그러면 2022년에 교환적 변경이 한 번 더 나왔고요. 그리고 이문에 또 당사자 소송 대리인, 그리고 기판력, 주관적 범위, 정기금 변경의 소예요. 법무사랑 살짝 겹쳤죠. 그리고 상계 기판력, 이것도 역시 법무사랑 겹쳤습니다. 그리고 올해였죠. 기판력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1문 기판역으로 쫙 깔았어요. 법원 행시는. 그리고 2문에서 변론주의 성명권, 자백간주, 증거 파트 역시 중요하고, 자 넘어가시면 변호사 시험도 배점이 조금 됩니다. 2문이 민법이고요. 3문이 상법이기 때문에 1문에서 민사송법을 쫙 까는데, 자 2019년 보시면 기판역, 시적 범위, 예비적 반소, 예비적 병합, 그리고 또 기판역, 주관적 범위 거의 다 나왔다 보시면 되고, 자 2020년에 상계 기판역 바로 이유 구속력입니다. 그렇죠? 이유 구속력이에요. 이유 구속력. 과연 기판역을 확장시킬 수 있겠는가? 안 된다. 쟁점이에요, 이론. 그렇다면 신의칙으로 조금 들어갈 수 있겠는가? 아, 근데 그건 조금 엄격하게 신중해야 된다. 그럼 어떤 걸로 끝내느냐? 전소 판결문의 증명효로 끝내겠다. 이렇게 쟁신판으로 들어가는 구성체계입니다. 쟁신판. 쟁점효, 신의칙, 증명효.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판결서의 증명효. 자, 그 다음에 기판역의 객관적 범위에서 선결관계가 나왔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즉 소송물과 관련돼서는 동일, 선결, 모순이 있는데, 선결관계가 변호사 시험은 그냥 뿌려져요. 동일관계만 나와도 어렵습니다. 모순관계만 나와도 어렵죠. 자, 그다음에 인수승계 시효중단 문제, 민사종합 문제죠. 민사종합 문제. 그리고 파기환송 판결과 대리권 부활, 이게 바로 법무사에 그대로 나왔고 사법시험 기출 문제였다. 그 다음에 밑에 반소제기와 본소이익의 유지 여부고, 2021년 보시면 기판역, 그 엄청 유명한 전화판이죠. 가로 열고 닫은 부분 보시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제기 가부 예외된다. 왜냐하면 이미 승소 판결하고 또 들어오는데 권리 보호가 없어서 각하다. 그렇다면 시효 임박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한번 인정을 해보겠다. 그렇다면 민법 때도 학습을 하셨습니다. 과연 후소 제기가 꼭 전소와 동일한 이행 청구일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방점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다음에 보조 참관의 소송상 지위 너무 중요하죠. 71조, 76조, 77조 조문 3개 하시면 됩니다. 71, 76, 77 다시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독당참 나왔고, 성결적 법률관계 이유 구속력이 또 나왔죠. 그리고 뒤에 채권자 취소권과 반소제기 민사종합이었습니다. 민사종합. 그 다음에 2022년에 예비적 공동소송 유권대리 표현대리인데, 그 복합적 예비적 공동소송이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변리사에서만 출제가 됐습니다. 확인하실 거고요. 그리고 뒤에 상계와 상소이익. 그러면 이제 상계와 관련된 쟁점 하나가 이제 상소 파트인데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023년에 유필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동소송 참가는 이제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게 된 거예요. 원래 수인의 채권자들의 대의소송을 유필공으로 봤는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이 강제되지 않아요. 근데 이미 전소 체대가 진행 중에 있어요. 다른 채권자가 들어가 버리면 중복소송으로 무조건 각하거든요. 근데 마냥 기다렸다가는 기판역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소송에서 적극적인 권리 행사도 하지 못한 채 기판역만 받아버리는 이런 기현상에 초래돼요. 그러면 나는 과연 이 소송에 어떻게 참가할 수 있겠는가? 나는 들어가겠다. 공동소송 참가로. 그렇죠. 이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10년인가 2014년 판례인데 아직 계속 지금 잠들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지금 유필공을 어떻게든 피해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변시에서 유필공을 먼저 뿌렸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내년 변시는 공동소송 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교수님들이 일단 밑밥을 하나 딱 투척시켜 놨는데, 요걸 보고 안 겹칩니다. 법무사는 대부분 안 겹치거든요. 그 같은 해는. 그렇다면 공동소송 참가를 법무사에서 먼저 뿌릴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뒤에 상계항변 별소제기 가부 최신 판례 다 나왔습니다. 그 최신 판례를 35점 배점으로 해서 중복소송 아니죠. 제소금지 아니죠. 그리고 상계항변과 기판역이 미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제 그걸 쓰시라는 거죠. 오늘 차근차근 공부를 할게요. 우체국에서의 보충송달 효력 안 되죠. 그리고 이해상반자 보충송달 효력 안 되죠. 그리고 기판역 최신 판례 추신금 청구 소송 다른 추심 채권자에게 안 미치죠. 이분은 가름형, 체대는 병행형. 민지법 이야기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되고, 변호사 시험단계 소송대리권 91조 나왔습니다. 91조. 자, 여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출 체계를 잡았고요. 이제 주요 쟁점으로 들어가는데, 자, 이제 교재로 들어가 보실게요. 5페이지입니다. 자, 챕터 01의 자, 판결의 효력이에요.
자, 소장 제출부터 이제 소송요건 심사 들어갑니다. 248조 소장 제출이고요. 소장 기재 사항이고요. 그렇죠. 소장 기재 사항. 그리고 법원의 재판장이죠. 정확하게는 소장 심사. 그렇죠. 재판장의 소장 심사 254조 들어가시고 무변론 판결 256, 257. 비교 유의하셔야 되는 거 150조 자백 간주요. 150조 자백 간주. 얘는 변론이 열린 것.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송 요건 심사 들어갈 거니까 법원 당사자 청구. 법원 파트는 됐고 올해는 이 부분. 당사자는 항상 A급이에요. 시간이 조금 더 된다 그러면 7대 쟁점까지 다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3개만 제가 줄여서 왔습니다. 그리고 청구. 여기서 이제 소송물 라인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203조 처분권 주의고 이 사이에 비어있는 지금 비어있는 것들이 있죠. 바로 250조 증서 진부 확인해소 251조 장래 이행 청구 소송 장래 이행 청구 미리 청구할 필요성과 관련해서 예비적 병합인 최신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본서 한번 꼭 갖고 계신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2조 얘는 이미 기출이 됐죠. 정기금 변경의 소. 그리고 저랑 오늘 볼 거는 얘도 기판역의 시적 범위로 들어와 있으니까 얘는 보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얘를 보는 거죠. 청구 병합론 253조. 그리고 여기에 262조 청구의 변경까지 가죠. 청구 변경. 253조에서는 원피고란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원고가 등장합니다. 원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요건이고요. 공통요건. 여기는 원고 요건인 거고요. 그래서 얘가 추가할 거냐 아니면 교환할 거냐. 추가를 하면 다시 병합론으로 돌아가죠. 그게 단순이냐 선택이냐 예비냐. 그러면 다시 또 시스템이 완전 바뀌어요. 그리고 vs 피고는 그러면 몇 조? 269조 반소입니다. 오늘 볼 거 여긴 거예요. 병합론. 그럼 아직 당사자 안 봤죠? 그럼 당사자도 51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독당참 공동소송 참가까지 방점을 빡 찍고 인당변으로 샥 넘어가겠죠. 임의적 당사자 변경으로. 그리고 여기가 권리보호 이익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있을 것. 이런 건 이제 민법 쟁송성이라고 하죠. 건수. 그리고 금지 사유가 없을 것. 여기서 이제 법률이랑 계약이 등장하는데 법률 보시면 중복소송, 제소금지. 근데 이 제소금지는 얘랑도 관련성이 있죠. 제소금지와 관련돼서 교환적 변경 267조 얘는 봅니다. 259조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너무 잘 하시니까 최대 소송부터 시작해서 상계 쪽에 다시 한번 포커스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상계는 X, 중복소송 아니다. 채권자 취소소송은 중복소송 아니다. 이미 기출. 이미 기출. 근데 채권자 대리 소송은 무조건 들어간다. 무조건 중복소송 된다. 그리고 계약은 부재소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재소 합의가 걸렸을 때에는 권리보호 이익과 관련돼서 이제 뒤에 있는 장애 사유. 얘는 오늘 예비적 병합이랑 한번 또 봅니다. 예비적 병합에서 일부 판결 누락된 부분을 별소 제기로 들어가면 후소는 어떻게 되는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서 각합니다. 이유인 즉슨 장애 사유에 걸린 거죠. 어떤 장애 사유? 상소라는 더 간이한 절차가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별소 들어오지? 그러면 굳이 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네요. 승소 판결 받지 않았을 것. 그러면 이 구간에 지금 이제 기판역 정확하게 모순금지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모순금지설에 따랐을 때만 소극적 소송 요건이 돼서 각하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신식은 이제 선택적 적용설이죠. 선택 적용. 선택 적용이 돼야 신식 각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식은 기능이 두 가지죠. 소송 요건 단계에서는 각하를 떨어뜨리겠다. 그리고 본안 들어와서는 민법에서 청구 저지 항변으로 작용하겠다. 그게 선택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친구가 나왔을 때, 부재소 합의가 나왔을 때 권리보호익이 없어서 각하냐,
신의칙 위반이어서 각하냐. 이 신의칙 중에서도 얘랑 관련된 건 모순.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본안 들어가서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것. 본안에서는 변론할 거고요. 얘부터 먼저 잡아볼까요? 일단 당사자가 203조 처분권주의로 소송물을 특정할 거고요. 그쵸? 특정할 거예요. 특정하고 변론주의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 변론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항상 공부하셔야 되는 어떤 거냐? 직권조사. 탐지까지는 안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제 성명, 지적. 두 가지입니다. 136조 1항 소극적 성명이고요. 136조 4항이요. 적극적 지적이죠. 이렇게 입법이 정확하게 분리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적극적 성명 들어갔던 판례가 두 개 있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계산. 그쵸? 쉽지 않죠.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가 철철 흐르는데 나 500만 원어치 아파 라고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송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심리 확정을 법원이 꼭 해줘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원고인 임대인이 토지 인도 청구 소송, 건물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가 지상물 매수 청권 민법 643의 항변을 했어요. 이거 인정되면 기각이거든요. 근데 기각시킬 바에야 이걸 어떻게든 틀어보자. 적극적인 청구 변경 성명이 들어갔는데 그중 불법행위는 202조의 2로 입법화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판례 하나 남았어요? 그쵸? 임대차 판례 하나 딱 남은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죽어라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민법적 지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민법적 지식이. 그래도 조금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변론주의가 정확하게는 이제 1원칙입니다. 주요 사실, 주장 책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예죠. 2원칙. 자백의 구속력인데 288조. 그쵸. 그리고 150조 자백간주. 누가 봐도 중요한 건 얘예요. 재판상 자백.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3원칙에서 이제 증거를 댈 건데 마저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주장하시고 증거를 통한 증명까지 완료를 지을 거다. 그렇다면 증거를 일단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도 우리는 서증 쪽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문서. 서증 쪽에 포커스를 맞출 거니까 작년에 이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거죠. 내놔봐라. 343조부터 시작하는 문서 제출 신청부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대상 적격 344 이하 라인에 쭉쭉쭉 있고 이게 부제출이요. 349, 350 부제출 이거는 자유심증으로 끝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확보된 서증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 증거 능력과 증거력입니다. 요거는 무제한이죠.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건 증거조사의 대상. 그래서 무제한이다. 무제한. 형사소송법과 다르다. 입법은 변론으로 하고 일단 들어와라. 그래서 작년인가요? 한참 논의됐던 거 이제 그러면 무조건 통화녹음 하는 것도 이제 이건 위법하다고 하자라는 입법 논의가 살짝은 있었죠. 안 되죠. 모든 사람들 거의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건데 안 되죠. 그리고 증거 능력은 요거는 나오죠. 이 증거 능력은 시작을 여기부터 하시면 됩니다. 증거의 종류, 사문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처분문서. 그러니까 매매계약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걸 예비적 병합이랑 같이 내셨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사인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주의적 청구로 매매계약이 유효일 줄 알고 들어왔는데 무권 대리네. 그럼 무효로 부관청 추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형식, 실질. 요것만 잘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형식적. 이것만 판례 잘 써주시면 됩니다. 2단계 추정론과 번복. 왜냐하면 그게 인정되면 기재 내용대로 인정되니까. 법률행위 해석론에서 규범적 해석이요. 그쵸? 기재 내용대로 인정될 것. 그중 A급으로 공부하셨던 게 바로 예금계약이었어요.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대리에서 계약 당사자 확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법에서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명대출에서 계약 당사자 확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3자간과 계약 명의 신탁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다 바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문서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으니까 법원이 심리 종료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영역이 지금 법무사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행시랑 변호사 시험은 여기가 진짜 잘 나와요. 왜냐하면 법원행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판결 직접 깊숙이 관여하거든요. 주문 작성을 직접 하신다, 판결문을 작성하신단 말이에요. 송달 업무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서 너가 판사라면 어떻게 생각해? 이런 느낌. 재량적인 문제를 던져드려요. 근데 법무사는 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던져드려요. 걱정 마시고. 그래서 202조 있었는데 이제 요구 하나가 입법화된 거죠. 그리고 202조에 이어 이게 바로 손해액과 관련된 것. 그리고 변호사 시험은 바로 뿌렸어요. 바로 뿌렸어요. 그 최신 판례도 나왔던 거죠. 과연 거기서 말하는 네 글자 손해배상이 진짜 채무불이행 손배냐? 아니다. 불법행위 손배냐? 아니다. 민법을 뛰어넘는 특별법 손배냐? 그렇다. 다 포함된다. 그렇다면 특별법에서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자배법 교통사고 사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의료가호 소송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가호랑 자배법이 나오는 순간 생명,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다시 여기로 귀결이에요. 맞죠?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3분설 3개. 3개. 그리고 일부 청구 들어가는 순간 명시설. 그러면 걔가 마지막에 방점 찍히죠. 오늘 공발 기판역에선 어떻게 작동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위불명 될 때 이미 기출이 됐죠. 진위불명. 증명책임 분배 라인에서는 등기 추정력이 민법에서 나왔어요. 법무사는. 법원행시는 정확하게 민사소송법에서 나왔습니다. 대리권 관련된 내용이 민법에서 일쟁점으로 가볍게 나왔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꺽쇠 3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여기입니다. 맞아요. 자, 길게도 왔죠. 지금 법원 판결 들어온 거예요. 판결 들어와서는 우리가 예를 봅니다. 종류를 볼 건데 당연히 종국 판결. 얘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종국 판결. 그리고 종국 판결 중에서도 분한 판결 위주로 보지만 당연히 소송 판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은 바로 일부 판결입니다. 이 개념은 알고 계셔야죠. 왜냐? 단순 병합이냐, 선택적 병합이냐, 예비적 병합이냐를 이제 논할 때 그게 바로 일부 판결이 되냐 안 되냐의 논의로 넘어갑니다. 200조를 타고 재판 누락인 212조까지 가시는 거예요. 조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문 다 써버리세요. 다 써버리세요. 배점이 하나씩 다 올라갑니다. 일부 판결 200조, 재판 누락 212조. 개념은 못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조문 쓰면 배점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하면 이제 210조 시작이죠. 바로 판결 정본이 송달되니까 송달된 날부터 2주 상소기간이 진행돼 버립니다. 그러면 얘를 타고 우리는 396조로 가면 되는데 396조 정확하게 이제 390조부터 시작입니다. 항소. 이거는 제가 쟁점으로 안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7대 쟁점을 하면 상소 파트도 들어갑니다. 불변금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건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맡기고 390부터 항소 파트고요. 그리고 396조 2항 1항 꼭 확인하셔야 돼요. 2항이 불변기간이거든요. 불변기간이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걸 귀책 사유 없이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173조 추후 보완이 가능하겠는가? 여기에 판례가 엄청 쌓여 있어가지고 법원행시랑 변호사 시험은 다 뿌렸던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법원 행시는 송달 업무를 직접 관장한다 그랬죠. 법원 사무관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173조가 A급 쟁점으로 거의 한 2, 3년 내내 뿌려졌다라는 겁니다. 변호사 시험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재심으로 갈 건지 173조로 갈 건지는 선택, 추후 보완입니다. 여기에 공시송달부터 시작해서 판례가 차근차근 쌓여있다.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 추후 보완 들어가겠다. 근데 처음에는 적법 교부 송달이 이루어졌고 중간에 갑자기 주소 변경 등 누락돼가지고 공시 송달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립됐으니까 우리는 욕이 들어올 거예요. 자, 효력 첫 번째 예를 보려고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기속력입니다. 이건 당의 소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속력과 관련돼서 파기환송 판결 기속력이 작년에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완화시켜주는 제도가 재작년에 211조 판결 경정제도가 나왔다 이겁니다. 판결 경정제도가. 그래서 이건 당해 소송과 관련된 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이걸 이제 전소라고 할게요. 이 전소가 어디에? 이제 6을 보려고 합니다. 그죠? 바로 이걸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걸 이제는 기판역이라고 부르겠다. 지금 이제 여기 들어왔어요. 왼쪽부터 한 번만 쭉 보실까요? 당사자 파트 들어가면 당사자만 다시 해드릴게요. 당사자만.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가, 그리고 법조문을 다 찾을 수 있는가, 그것만 계속 생각하세요. 내가 어디 공부하고 있고 이 문제를 읽어봤을 때 어느 쟁점이고 랜드마크 조문이 몇 조더라 정도만 생각해 두시고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분명 위, 아래 다 있어요. 위, 아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다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다 나오죠. 민사송법을 전반 설명 다 했는데. 우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거 들어갔는데 어떻게 목차를 구성해서 차근차근 써 내려갈까. 이제 6을 고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한번 쭉 봐보시고 기억나는 것들도 있고요. 네? 211조입니다. 판결의 경정제도. 판사가 필기체니까 혹시 안 보이시면 얘기하셔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 볼게요. 기판역. 기판역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5페이지 제1절 기판역의 발생과 작용 이적 박스 1번의 가번입니다. 자, 기판역 개념은 나오면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쵸? 확정된 종국 판결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 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 근데 표현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우리는 로마자 1번에 당사자 형광펜,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불가쟁 형광펜, 로마자 2번 어느 법원도 법원 형광펜,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불가반 형광펜. 그리고 나번에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형광펜. 일단은 요 정도는 쓰시면 돼요. 확정 판결이 다른 소송, 후소에 미치는데 그걸 불가반, 불가쟁, 직권으로 조사한다. 그리고 박스 2번에서 로마자 1번은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여기가 최종 질문이잖아요. 즉 기판역에 저촉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상관없는데 후소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라고 하면 여기까지 쓰셔야 돼요. 로마자 1번까지. 후소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모순금지설이라고 하는 네 번째 줄에 5글자만 형광펜을 빡 그으시고요. 그으시고 나는 이걸 조금 더 이제 줄여서 쓰겠다. 자, 첫 번째 줄부터 들어갑니다. 전소, 승소죠. 승 동그라미. 승소 형광펜, 승 동그라미. 밑에 각하 형광펜, 각 동그라미. 세 번째 줄에 전소, 패소, 패 동그라미, 패소 형광펜. 뒤에 기각 형광펜, 기 동그라미, 승각 패기,
승낙폐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립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로마자 2번의 가번. 이 모순금지가 과연 어떤 의미이냐. 후에 살펴보는 기판역의 작용 중 동일관계에 있는 소송물은 소의 부적법 사유가 된다. 전소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후소는 소극적 소송 요건이 된다라는 것 지금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권리보호 이익으로 작동되는 거죠. 기판역에 저촉되어 각하다 이렇게 쓰시면 조금 감점되실 수 있어요. 기판역에 저촉되어 후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서 각하다 이렇게 정확히 써주셔야 됩니다. 기판역 저촉 각하란 말은 없죠. 기판역 자체는 일단 소송 요건이라고 명확하게 언급은 안 하고 그게 모순금지설로 들어갔을 때나 그렇고 반복금지설이나 싹 다 소극적 소송 요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로마자 2번에 모순관계에 있는 소송물과 성결관계에 있는 소송물은 본안 판단의 전제 사유가 되는 바 기판역 본질에 관한 문제는 동일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계속 동일 소송물만 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성결 문제랑 성결관계, 모순관계에 있는 건 이건 무조건 본안 판단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4번. 자, 기판역 저촉을 이유로 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과연 본안 판결인지 맞습니다. 쭉 내려오시면요. 기판역 저촉으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한다는 것은 소송물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의 형광펜입니다. 소송물, 드디어 이제 표현 나오죠. 소송물 존부에 대한 실체 판단. 권리존부 싸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박스 3번. 이제 전소의 기판역이 발생해야 되죠. 여기가 시작 단계입니다. 전소가 당연히 설문에 제시될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로마자 1번의 유효 확정 종국 판결 상관없는데 첫 번째를 보시면 미확정 판결. 기판역이 없죠. 바로 송달 부적법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EX 써두실까요? 송달 부적법. 송달 부적법. 급할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위주소 송달 자백간주 사안.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허위주소 송달 자백간주 사안.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상소로만 끝내셔야 되고 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죠.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번 소송 판결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 맞고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로마자 2번 나왔을 때가 조금 위험하죠. 법원행시라든지 사법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는 판결도 주시는데요. 요거 많이 주십니다. 화해조서 진짜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조정조서, 조정의 가름한 결정 많이 주시죠. 왜냐하면 뒤에 무제한 기판역 형광펜입니다. 무제한 기판역서를 채택해버렸죠. 뒤에서 다시 한번 요 문장 볼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기판역이 있는가 밑에 판례 정리 가볍게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 관계만 미치고 끊고 그 얘기인 거 맞죠? 소송물 벌써 등장하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소송물 뒤에 전제가 되는 법률 관계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자, 그럼 이제 박스 4번입니다. 후소의 기판역이 작용해야 되겠죠. 후소의 기판역이 작용해야 될 거예요. 그럼 로마자 1번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기판역은 전소 판결에 의해 확정된 권리관계가 후소에 문제되는 때에 작용되는 바 따라서 첫 번째 동일관계의 동그라미입니다. 답안 쓰실 때 편하게 쓰시라고요. 기판역 개념은 이러한데 이건 동선모에 작용한다. 이렇게 쓰시라고요. 소송물 동선모에 작용한다. 뒤에 기판역 있는 전소 판결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면 물론 성결관계의 선 동그라미.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성결 문제가 되거나 로마자 3번 모순관계의 모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동선모에 작용한다 이렇게 한 두 줄 정도로 쓰시고 그건 곧 뭐다? 다섯 번째 줄 소송물 형광펜입니다. 소송물 형광펜. 그러니까 소송물에 작용하니까 구소송물 이론의 개념을 살짝쿵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체법상 권리마다 별개의 소송물.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 자 오른쪽에 이제 작용의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 동일관계. 당연히 두 번째 줄 뒤에 전소와 동일한 청구를 신청한 경우 후소가 차단되는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자, 선결관계예요. 가번.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 관계가 후소의 선결관계 형광펜입니다. 이따
판례 다시 보실 거예요. 되는 때에는 기판력을 받아 후소의 법원은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성결문제 한도 내에서 법원은 전소 기판력 있는 판단에 구속되어 후소 법원과 당사자는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본안 판결 형광펜입니다. 그러니까 모순금지설은 동일일 때만 의미가 있다라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안 판결을 하야하며 소각합 판결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성결관계 개념인데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나번이죠. 나번. 이러한 성결관계와 관련돼서 두 번째를 보세요. 후소의 항변사유 형광펜입니다. 후소의 항변사유 형광펜. 항변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 또 기판력이 작용하여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밑에 사법시험 판결입니다. 사법시험 문제. 자, 읽어볼게요. 전소 판결은 소송 판결이 떨어졌는데 어떤 거냐면 두 번째 줄 보실까요? 전소 채권자 대의 소송의 원고의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피보전 채권 없음이 확정 형광펜입니다. 그러니까 각하가 떨어졌겠죠. 자, 그리고 후소는 보세요. 원고가 전소 채권자 대의 소송의 피고였던 겁니다. 이제 얘 지워도 될까요? 전소 최대입니다. 그리고 요거 얘기한 거죠. 그리고 후소. 지금 당사자는 같아요. 당사자는 같아요. 근데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 후소에서 다시 A를 얘기하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피보전 채권 없음이 확정된 이상 원고의 건물 명도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전소에서 주장한 피보전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존재를 주장하면서 민법 제213조 점유할 권리항변을 했겠죠. 점유할 권리항변. 주장하는 것은 전소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주장하였던 사유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을 허용한다면 피고에게 피보전 채권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전소 판결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이게 바로 후소에서 항변 사유로 주장된 경우입니다. 판례가 어찌 보면 유일 예외. 그 뒤에서 밑에 작은 글자 있거든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성결관계 또는 전제요건의 형광펜. 이런 표현도 씁니다. 전제요건. 형광펜. 칠판 잠깐 다시 한번 또 보실까요? 어떤 거랑 헷갈려 하시면 안 되죠? 뒤에 이제 볼 겁니다. 최대 피보전 채권 부존재 각하, 이게 전소. 그래서 후소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A 청구. 얘는 기판형 논의가 아닙니다. 얘는 기판형 논의가 아니라는 것. 이것만 먼저 비교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모순관계. 자,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가 전소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반대관계를 소송물로 할 때 전소 기판력이 저촉된다. 따라서 전소가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 형광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명하는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뒤에 로마자 1번 후소가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말소 등기 형광펜입니다. 이전 등기와 말소 등기는 누가 봐도 모순이죠. 참가 방패니까. 다시 원인 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은 어떻다? 기판력에 저촉됩니다. 저촉돼요. 그리고 요 판례 사안이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디서 보셨냐면 민법에서 보셨을 거예요. 민법 103조에서 보셨을 겁니다. 적극가담 이중매매. 여기서 보신 판례 사안이에요. 그림을 다시 바꿔볼게요. 자, 여기가 1매매입니다. 2매매입니다. 그리고 등기 경료 받았는데 이 친구가 똑똑하게 여기 소송으로 가버렸죠. 소송이라고 하는 국가 공권력을 등에 업고 등기를 경료해버렸어요. 승소받고. 똑똑한 친구죠. 자기는 적극가담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등말청 들어올 거다. 대위 등말청. 그러면 나는 기판력을 받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당연히 출석을 하지 않아서 패소 판결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우리의 을이 정확하게 모순되는 대위 등말청을 하네요. 그쵸? 대위 등말청을 하네요. 여기는 이전, 여기는 말소, 정면 모순. 그쵸? 그러니까 얘는 통과시킬 수 있어요. 기각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승각, 패, 기. 그러면 이건 이제 목차 구성 한번 볼게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1번. 항상 시작은 조문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조문. 여기에 이제 의의를 쓰시든 취지를 쓰시든 내용을 쓰시든 간단하게 줄처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판례로 넘어오면 돼요. 판례에서 혹시라도 두 가지가 문제되잖아요. 두 가지가 문제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객관적 범위는 딱 봐도 모순인 것 같다. 그러면 승부는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죠.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습니다. 바로 법정소송 담당이 여기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적 범위는 당연히 차단이죠. 왜? 무효 사유는 처음부터 무효였으니까. 이미 전소에서 싹 다 차단돼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였기 때문에. 근데 안 됩니다. 그래서 기판력이 다 작동했죠. 객주시로 다 작동했기 때문에 마지막 후소법원 조치 여기서 쓰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목차 구성을 잡으시면 돼요. 특히 그게 문제 자체가 요건을 물어보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건, 판례, 사안. 민사소송법은 제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소송법 안에 그 요건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어요. 그럼 그 요건을 쓰시고 그 요건 중에 요게 문제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법전을 먼저 찾으시라고 했던 겁니다. 제소금지 찾아야 요건 쭉 나열하고 그 중에 판례 뭐. 기판력도 216조와 218조를 찾아내셔야 그 중에 내용 뭐. 이게 들어가는 거죠. 중복소송도 259조를 찾으셔야 이 요건 중에 뭐. 253조, 262조를 찾아내셔야 요거 요건 중에 뭐. 그다음에 공동소송 라인들도 65조 이하부터 쫙 찾아내야 이 중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심플하게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사례 기출입니다. 요거 나왔죠. 조정조서 형광펜 하시고 위에 무제한 기판력. 판례가 고민을 많이 안 하신 겁니다. 보세요.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이유로 조정조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제한 기판력을 발동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처리된 부분만 봅니다. 제1심 피고, 2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 조정조서 밑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죠. 형광펜. 요게 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아, 이게 판결이 아니라 조정조서에 이행이 기재되었구나. 그리고 뒤에 말소를 구하는 것 형광펜 요게 후소로 들어온 거죠. 모순관계 딱 걸렸네요. 모순관계. 모순관계 딱 들어와서 뒤에 보시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기판력의 저촉만 형광펜을 부탁드립니다. 요런 게 모순관계. 딱 요 정도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이렇게 질문 들어왔을 때 기판력 개념 쓰고 얘는 지금 주문과 관련된 거니까 216조이랑 근데 전소 소송물은 이전 후소는 지금 말소 누가 봐도 여기 모순관계에 딱 걸렸네. 그럼 얘는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주관적 범위랑 시적 범위는 문제가 안 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박스 5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판력의 범위 들어갈 건데, 자, 기판력이 작용한다면 후소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살펴보아야 한다. 가로 열고 닫은 부분 같이 읽습니다.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기판력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기판력의 작용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재들이 작용과 범위를 같이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일단 작용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작용한다면 구체적인 범위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 누구를 구속하는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무엇을 구속하는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그리고 언제까지 유지되는가 기판력의 시적 범위입니다. 즉 후소의 기판력이 발생하려면 기판력의 주관적, 객관적, 시적 범위가 모두 확보돼야 되며 따라서 이들 중 어느 한 범위를 벗어나면 기판력은 발생할 수 없다. 나번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는 바 로마자 1번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나 시적 범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먼저 발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판례의 주류 태도였던 거예요.
판례 주류 태도. 다음으로 기판역의 객관적 범위는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소속물의 동선모다. 그러니까 작용과 범위가 밀접 관련이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작용과 객관적 범위가. 다음 이는 작용 국면에서 이제 살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객관적 범위를 검토한 후 주관적 시적 범위로 살포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제 2절로 가볼게요. 자, 법전 일단 216조 1항입니다. 1항. 랜드마크 조문 잘 찾으시면 되겠죠. 랜드마크 조문. 자, 그 다음에 확정 판결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로마자 1번입니다. 확정 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송 판결의 경우에는 요건불비라는 기판력이 발생하고 로마자 2번 본안 판결의 경우라면 우리가 원하는 건 본안 판결이죠. 권리관계의 존재, 부존재에 관한 판단에만 생기다. 즉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자, 이제 소송물을 기준에 형편을 빡 하십니다. 그래서 밑에다 쓸까요? 동선모요. 이렇게 가지 작동하는 겁니다. 동선모. 동선모. 자, 그래서 로마자 2번의 판례 검토의 가번, 이건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채권자 취소 소송이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맡길게요. 채권자 취소 소송. 자, 그 다음에 양갈로 나번입니다. 소송물이 동일성 인정되는 경우. 자, 말소 등기 청구 사건입니다. 민법 214조죠.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권의 존부. 따라서 이걸 뒷받침하는 계속 밑줄 처리된 부분 위주로 등기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 사유가 뭐 110조다. 민법 사기. 아니다. 108조 통정어의 표시다. 이런 것들은 독립된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 원인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게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소송물이라고 하는 건 실체법상 권리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법전을 보실 때 실체법 민법을 보잖아요. 여기에 권리가 나오셔야 돼요. 맞아요. 권리가 나오셔야 됩니다. 권리라는 게 있으셔야 돼요. 108조에는 그 어디에도 권리란 말 없어요. 110조에는 그 어디에도 권리란 말이 없어요. 108조, 110조는 741조가 권리예요. 맞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권리입니다. 그러면 741조를 보면 맞네.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왜 요 요건이 맨날 판례가 맞냐. 요거잖아요. 맞죠? 요건이 여기 있는 거죠. 이게 효과고 요건 효과입니다. 그래서 취소, 무효, 근데 해제는 완전 별개. 548조라는 원상회복 청구권을 완전 별개 소송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제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민법 때 공부 많이 하셨던 게 과연 이 무효가 강행법규 위반이랑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셨고요. 그래서 명의신탁 관련된 내용 최신 판례들이 쌓였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요게 그 유명한 전소 등말청 끊고요. 이 확정 판결 기판력이 자 후소 진명 등입니다. 그렇죠? 너무 유명한 거니까 우리 키워드 잡고 암기하고 넘어갈까요? 일단 네 번째 줄까지 쭉 보시면 등기 말소 구하는 것에 가름 형광펜, 허용 형광펜 끊고요. 쓰고 시작하면 가점입니다. 왜냐? 진명 등이란 건 우리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허용 여부, 인정 여부, 가름에서 허용된다. 여러 가지 이론적 근거가 있겠죠. 등기 경제 비용 등등등. 특히 순차무효 등기 말소소송에서 실익이 높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 끊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등기 말소 청구권은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이 회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자 목적이 동일하다. 목적의 형광펜 목 동그라미입니다.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죠. 근거 형광펜 근 동그라미 뒤에 성질 형광펜 성 동그라미 목근성 동일이에요. 목근성동 이 네 글자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목적은 소유권 회복 근거는 214조 민법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물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아예 바꿔버렸죠. 제가 이 판례를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이 판례가 작년 재심과 관련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칠판 잠깐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안이었냐면 그러니까 1심, 2심, 2심에서는 드디어 소송물을 이제 동일하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봤는데 대법원에서 야 미안한데 우리는 이거 동일하지 않은 것 같거든. 동일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다시 심판 판단해봐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다시 판단하길 야 우린 그래도 동일한데? 그러면 이분들도 보세요. 자기 구속력을 갖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썼던 기속력을 자기들도 받는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야 우리가 종래 이거 동일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동일하다고 바꿔야 되겠다. 친구들아 모여. 그래서 바꿔버린 거죠. 전압판 딱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판례구나. 저는 작년 기출문제를 보면 요 판례구나 라는 걸 바로 알죠. 그러면 이 판례 나오겠네. 저는 법원 행시에서 요거 가지고 파기환송 기속력이랑 문제를 다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 준비하시면 돼요. 기출 관련 쟁점인 거죠. 기출 관련 쟁점. 대법원의 전압판은 기속이 안 당합니다. 우리는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곳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안 하면 누가 해? 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능 구속을 당해도 전압하는 구속을 안 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번이에요. 요 친구거든요. 금전채권 형광펜 하시고요. 위에다가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하나 써두세요. 같이 부탁드린다라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 3분설. 그래서 갖고 계신 교재에서 소송물 쪽 가셔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 3분설.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과오라든지 교통사고 나오면 이 두 가지가 세팅이잖아요. 손해배상 청구는 기계적으로 무조건 나오는 건데 관건은 왜 금전채권 일부 들어가느냐. 피해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전체 손해액을 모른다 이거예요. 읽어볼게요. 로마자 1번.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일부 청구에 대한 확정 판결 기판력이 청구하고 남은 잠부에까지 미친다. 그러니까 명시하지 않으면 싹 다 미치니까 어떤 게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죠? 로마자 2번입니다. 명시 방법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명시 방법을. 자,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의 형광펜입니다. 자, 반드시 전체 채권의 특정 형광펜. 마저 읽을게요.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자,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형광펜입니다. 반드시 전체 채권액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전체 채권액이 나와도 되고요. 안 나와도 됩니다. 왜냐? 손해배상액은 아직 산정심리 안 들어갔어요. 얼마 나올지 몰라요. 특히 불법행위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피해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쵸? 원금이 없어요. 원금이 없는데도 무조건 뭐 들어가죠? 지송금 들어가 버리죠. 언제부터? 불법행위 시부터. 그러니까 예외 사변종시가 나왔던 거고요. 자, 계속 들어가 봅니다. 밝혀야 할 필요는 없다. 일부 청구하는 채권 범위를 잠부 청구와 구별하여 심리 범위 특정 형광펜입니다. 심리 범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명시 방법의 완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손해액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 2번이죠. 나오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이유 부분. 자, 로마자 1번입니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취지는 이유에 써져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신속한 결론 도출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관건은 로마자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비교 유의 잘 하시겠습니다. 지금 전소 확인이요. 후소 이행입니다. 소송물이 다르죠. 소송물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판력이 작동하면 원래는 안 돼요. 기판력이 작동하면 안 되는데 여기가 확인했죠. 인도에서의 가장 필요한 거 소유권 이게 확인돼야 되죠. 이게 바로 선결 관계입니다. 얘는 기판력 작동해요. 즉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가 무조건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기각 이유 중에 절대 여기서 소유권 없어서 기각입니다 라는 말은 나와서는 안 돼요.
다른 이유로 기각이어야 돼요. 그게 민법에서 213조 단서와 관련된 뭐 점유취득시효라든지 등기부취득시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기각은 나와도 소유권이 없어서 기각이다라는 말은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뒤집어진 거죠. 이후에 소유권이 없습니다. 사변 종시까지 소유권이 확인 안 됐대요. 이걸 이제 후소로 올리는 거죠. 자, 소속물은 달라요. 소속물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Q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등장해도 조문부터 시작해서 216조 시작하셔가지고요. 관련된 전소 확정 판결 후소 구속력이다, 불가쟁이다, 불가반이다, 동선모에 작용한다.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사변종 시점을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에 작용한다. 두 줄. 그리고 사안과 관련돼서 지금 이후에 판단된 걸 후소로 올렸으니까 우리는 다음 이제 기판력 저촉 여부를 따져보겠다. 애초에 보세요. 객관적 범위가 틀어졌죠. 기판력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모순 방지 방안. 요게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번 사안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나는 이렇게 기판력 저촉 여부 모순 방지 방안 이렇게 난 목차를 안 잡겠다. 그러면 그냥 판례 태도. 조문 판례 사안. 대신 이런 표현을 이제 글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살펴보건대. 그러면 후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쟁점 판결 이유에 대한 구속력이죠. 형광펜 그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어떤 쟁점이냐? 이유 구속력입니다. 이유 뒤에 구속력 5글자. 이유 구속력이에요. 이유 구속력. 기판력은 소속물 존부에 관한 결론에 대하여서만 발생된다 할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것에 불과한 법률관계 존부 즉 소속물 존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는 표현 다릅니다.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바. 나번 예를 들면 민법 213조에 근거한 반환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임차권에 기한 항변을 하였더라도 판결에서 사용대차로 볼 수 있으며 임차권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를 구속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이 때문에 이유만에서 판단된다는 이유만으로 후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전소 확정 판결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이론을 등장시켰다. 기판력을 확장시켜 보겠다. 이게 쟁점요 이론이고요. 아니다. 이시훈 교수님이 나는 시인식을 그냥 곧바로 적용시키겠다. 신실 곧바로 적용시키겠다. 두 가지가 있는데 자 2번 소송법상 시도 방안 바로 쟁점으로 들어갑니다. 개념만 볼까요? 전소에서 자 중요한 쟁점 형광펜 뒤에 실질적 심리 형광펜 이런 표현들을 좋아하죠. 주요 쟁점으로 실질 심리 됐다라는 건 거의 소송물과 동급 아니냐. 상계에서 쓰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라는 겁니다. 상계에서 쓰는 표현을. 자, 그걸 쟁점효라고 하는데 나번 판례는 인정 안 됩니다. 쟁점효 이론은 기판력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주문에 한정하고 있는 제도적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인정된 중간 확인에서 형광펜입니다. 충분히 있죠. 264조입니다. 조문 써두실까요? 264조. 그러니까 배점을 올리는 거예요. 왜 안 돼? 우리 민사소송법에 기판력을 작동시키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264조에 있어. 독립된 소송으로서 중간 확인해소라는 걸 인정해. 성결 다툼 인정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굳이 쟁점효 이론이라고 하는 일본 거를 가져와서 우리가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외국 걸 쓸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11페이지 가시면 이제 이걸로 확인해 볼게요. 이미 기출이 여러 번 됐습니다. 법무사뿐만 아니라 다 된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확정 판결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 그래서 밑에 이유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 존배까지 미치는 것 아님 끊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은 끊고요. 213조, 214조죠. 소유권 자체의 확정이 아니라
철거 청구권 및 인도 청구권의 존부만을 목적으로 할 따름이다. 그 소송에서 부동산의 권리기속에 관한 판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이유에서 판단됐다라는 겁니다. 판결 주문에 표시된 건물 철거 청구권 및 이 토지 인도 청구권에 국한되고 판결 이유 중 부동산 권리기속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해서 밑에 화살표 보시면 법무사는 이렇게만 던진 거예요.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이렇게만 던져주신 겁니다.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판례 하나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대한 인락조서 기판력. 인락조서 또 나왔죠. 무제한 기판력.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만 발생할 뿐 그 전제간에는 맞네요. 성결적 법률관계의 매매계약의 해제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제를 공부할 때 로직 구성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보십니다. 자,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해제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나오겠죠. 원상 회복. 죄송합니다. 또는 551조 민법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소송물이죠. 이게 소송물입니다. 민법 답안 쓸 때는 해제권 발생 여부 그리고 원해청 인용 여부 이렇게 쓰실 건데 얘는 소송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법 때 어떤 걸 보셨냐면 소가 취하돼도 해제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병존설. 근데 그게 또 상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항상 상계가 문제인 거예요. 상계가. 이런 애들은 그냥 맞아 1차 때 끝내요. 근데 갑자기 상계가 올해 1차 객관식 지문으로 빠바박 뿌려지는 거죠. 또 느낌이 오는 거죠. 준비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겁니다. 지문들을 다 뿌려버리니까. 자, 마저 보겠습니다. 자, 3번. 실체법상 시도방안 친일치기인데 요건 두 번째 줄 보세요. 친일치기는 어찌 보면 정말 거의 거시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기판력의 확장을 부정하는 대신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 신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신중한 입장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우리가 원하는 건 자 4번입니다. 별표 2개. 그러니까 줄 처리할 것들이 눈에 있지만 2번은 저랑 봤던 부분 쓰시면 되고요. 주요 쟁점 실질 심리. 근데 판례는 부정. 3번 신의칙은 신중. 4번 우리가 원하는 건 가번의 두 번째 줄입니다. 판결의 증명요 이론을 제시하는 바. 자, 나번의 두 번째 줄 갈게요. 당사자 형광펜, 분쟁 형광펜. 당사자 분쟁. 이에 확정된 관련 민사상건에서 판단한 사실 형광펜. 요게 이유에 기재되는 거잖아요. 그쵸? 뒤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후소의 유력한 증명효 형광펜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일단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판결문은 또 공문서잖아요. 그쵸? 판결문에 이유에 써져 있단 말이에요. 356조 전면 추정을 받는 지금 판결문이니까 엄청 강력한 증거가 될 거예요. 생기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끊고 특히 이제 후단 문장을 잘 쓰셔야 돼요. 전단까지만 쓰면 배점이 조금 낮아요. 후단까지 가셔야 됩니다. 얘가 왜 등장했는지를 우리는 밝혀줘야 되거든요.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갖고 분쟁 기초 사실도 같으나 끊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형광펜을 해드린 겁니다. 위에서 바로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형광펜입니다. 이때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후단 문장을 안 쓴다? 그러면 당연히 감점 요인입니다. 맞죠? 얘가 왜 등장했다고요? 얘 때문에. 소송물이 지금 다른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렇죠? 전소, 이행, 후소 확인이었습니다. 다시 비교 유의하셔야 돼요. 전소, 확인, 후소, 이행은 이거는 성결 문제입니다. 기판력 들어가세요. 전소 이행, 후소 확인은 목차가 일단 심플하게 두 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기판력의 논의는 아니다. 그렇다면 방해, 방점을 찍겠습니다. 기판력의 논의는 아니다. 나는 그냥 목차 이렇게 바로 잡겠다.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기판력의 저촉 여부 X. 알고 있는 개념 다 써주시고 방지책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쟁, 신, 증. 세 개 요렇게. 대신 얘는 조금 써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실질심리됐다. 주요 쟁점이. 얘는 신중하다. 얘는 당사자 갖고 지금 분쟁이 같은데
소속물이 달라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필요하다. 몇 줄 안 되죠? 맞아요. 몇 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판력 저촉론이 아니다. 소속물 작용이 아예 안 됐습니다. 소속물이 다르다. 그걸 이제 여기서 쓰겠죠. 쟁점이요. 주요 쟁점 실질 심리. 안 됩니다. 근데 부정. 판례는 신의칙은 신중하다. 여기는요. 당사자 같고 분쟁 같은데 소속물이 달라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필요하다. 그럼 이제 어떤 문장이 필요하다? 유력한 증명이 돼서 합리적 이유 설시 없이 배척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법률행위 해석론이죠. 맞잖아요. 기재된 내용대로 인정할 것. 근데 그 기재된 내용이 무슨 문서예요? 사문서도 아니고 공문서예요. 그쵸. 판결문인 공문서였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박스 3번입니다. 자, 항변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첫 시간에 너무 많은 걸 제가 했죠.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까지 오전 타임을 끝내려고 하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까지 오전 타임을 들어갈게요.